안녕하세요. B&D 시청자 여러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굿드림 치과 원장 문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스튜디오에 온 것 같은데 내부도 좀 바뀌고 방송으로 가끔씩 보긴 했지만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되니 참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좋은 8월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가요? 앞전에 경희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님께서 오셔서 방송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분과 제가 같은 공간에서 저는 그냥 일개 개원일 뿐인데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B&D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뭐 앞전에는 아마 되게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교수님께서 쉽게 풀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치과 내용은 사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방송 나와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치과라는 분야 자체가 여러분들께도 많이 내용이 좀 알려져 있기도 해서 궁금해하시는 일반 환자분들이 저한테 진료를 볼 때 좀 궁금해하셨던 내용이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OX 퀴즈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치과 모든 궁금증 OX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사실 O냐 X냐 뭐 맞추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에 이제 제가 좀 부수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치과에 대해서 갖고 계시던 오해나 혹은 궁금하셨던 거나 이런 거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따가 질문 주시면 또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할 거고요. 제가 항상 요거 손에 들고 오는 요 양치질이 치과 치료에서는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치과 모든 궁금증 OX 퀴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좀 들어오셨나요, 사람들이? 이거 좀 앞에 첫 번째 질문이 사실 제일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긴 한데 이 질문은 정말 치과 의사분들이 엄청나게 들으실 거예요.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 통증이 없어지냐, 혹은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혹은 신경치료 중에 환자분들이 이게 감각이 있습니까? 통증이 왜 있나요? 내지는 뭐 불편감이 좀 있어요? 내지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치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치아를 빼야 되나요? 많은 걱정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신경치료라는 것 자체가 하루에 안 끝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안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치아 내부에 막 서걱서걱, 저도 신경치료 몇 개 받아봤거든요. 치과의사 되기 전에 저도 사람이니까 이가 썩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좀 신경치료를 받았었는데, 이 눕혀놓고 포도 퍼놓고 막 치아에다가 막 뭐 서걱서걱 하는 느낌도 들리고 막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 맞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신경치료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뭐 신경치료는 치아를 죽이는 거다, 뭐 받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간혹 저는 치과 관련된 영상이나 댓글들을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99%가 치과 욕이더라고요. 치과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이렇게 안 좋은 선입견이나 욕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의사이기 전에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아픈데, 오늘 방송하기 전에 어저께 밤에 이렇게 누워서 그래도 환자분들이 어떤 게 궁금해 하나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나 했는데, 달렸던 댓글 중에 하나가 저도 좀 약간 충격적인 게, 요즘은 신경치료하는 치과도 별로 없어요, 약간 이런 댓글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의 경험이시겠지만 아니 신경치료 자체를 깊이 하거나 혹은 진단에 잘 안 넣으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신경치료는 치과 의사한테도 좀 어렵고 힘들고 뭐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병원 수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원장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들어올 때까지 조금 제가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 통증이 없어질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OX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죠.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 통증이 없어지냐? 무조건 없어지진 않는다는 의미에서 X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사진을 인터넷에서 하나 따와봤습니다. 이게 흔히 사람 치아, 이게 사람 치아인 거는 정확히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치아 끝부분의 형태를 보니까. 근데 사람이나 실험하는 동물이나 신경관의 형태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 사진을 보면 여길 보시면 요런 거, 그죠? 치아 내부의 신경관이 단순히 하나,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위아래로도 신경관이 뻗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좌우로도 신경관이 막 뻗어 있어요. 요런 치아는 보기에 신경이 좀 상대적으로 심플해 보일 수 있으시겠지만 요런 치아는 뭐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뭐 저인망 어선, 쌍끌이 어선의 그물망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뭐가 있죠. 이것조차도 사실은 치아 내부 신경은 염색하는 시약을 썼을 때, 그 다음에 역광을, 이건 빛을 거꾸로 반대로 역광을 해서 내부로 확인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신경관이라는 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보통 치과 의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윗부분에서부터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는 선형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요런 가로로 나 있는 신경들, 요런 애들은 접근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접근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로 환자분들한테 오시면 이제 신경치료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들도 좀 듣고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앞에서 요런 치아를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지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요거 이제 PPT여서 확대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몇 개의 고속도로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뭐 경부고속도로 있고요. 요쯤은 뭐 영동고속도로 있겠고, 여기 뭐 또 여기는 또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거 있겠고, 고속도로들은 좀 쭉쭉 뻗어 있어요. 그죠? 고속도로들은 좀 쭉쭉 뻗어 있고, 요런 거는 지도로 보셔도 눈에 보이죠. 근데 요 지도 안에 요 공항대로 237, 이게 어디냐면 이제 저희 병원 주소입니다. 네. 공항대로 237 도로는 보이나요? 네, 안 보이죠. 표시가 돼 있나요? 요 정도 지도에선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진달래길 산 땡땡 다시 땡 뭐 이런 주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도로들이 여기 다 표시가 돼 있나요? 아니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표시된 도로들 외에 표시 안 된 도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있어요. 촘촘히 대한민국의 산업과 유통과 여러분들의 어떤 교통을 책임지는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포진돼 있다는 거예요.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주신경관이라고 부르는 이런 고속도로처럼 나 있는 신경관들은 의사들 눈에도 보이고 엑스레이상에서도 보이며, 그거를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신경치료가 가능한데, 즉 신경의 제거가 물리적으로 가능한데, 공항대로 237 같은 길이라든가, 심지어 여기 표시 안 되는 신경관들도 많을 거예요. 뭐 이제 진달래길 산 땡땡 점땡 뭐 이런 도로들은 이런 데에 표시도 안 될 뿐더러 표시돼 있다 한들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면 신경이 100% 제거됩니다 라고 써있는 설명이 있으면 거짓말이고요. 틀렸어요. 거짓말이고요. 100% 제거가 될 수 없어요. 네, 될 수 없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들이라면 이 말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여기다가 넣는, 신경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을 넣고 좀 기다리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대로 화학약품이 잘 전달돼서 안에 있는 신경들이 제거되기를 기대하는 치료까지는 해요. 치과의사들이 제대로 된 신경약제를 써서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거친다면, 과정을 거친다면 이런 신경관들도 제법 제거될 때까지 제거를 해요. 그럼 또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럼 100% 제거도 안 되는 걸 뭐 왜 하냐? 네, 그렇게 정도만 제거를 해도
정확한 치료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남아있는 요 치아 조직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신뢰성 있게 별다른 불편감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술식이 신경치료예요. 그래서 감각이 아예 안 나타나냐? 그건 아니고요. 또한 뭐 씹을 때 감각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치아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느끼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 하는 신경치료랑은 또 무관해요. 그러니 이 지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남아있는 신경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신경들에서 감각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그 치아의 치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치아를 신경치료를 하고 뭐 크라운 수복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아의 기능을 회복을 해드렸을 때 일상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감이 없이 어느 정도 불편감이 없이 감각은 있을 수 있지만 불편감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정도 되면 그 치아는 치료의 성공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용을 하시도록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신경치료하면 치아 통증이 무조건 없어지냐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잘 맞아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스케일링은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은 이제 국민보건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근데 스케일링이라는 치료가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맞냐? 왜 여기는 의사가 안 하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대부분 분들은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 스케일링이라는 치료는 스케일링도 치료입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죠. 스케일링이라는 치료는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법상에 보면 업무 범위의 설정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의료법상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의료기사나 혹은 뭐 보조자가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하면 안 돼 라고 돼 있어요. 어느 것만 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해도 돼 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의료법은 이거 빼고 나머지 다 하면 안 돼 개념이에요. 근데 이 범위에 스케일링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링은 치과 위생사, 치위생사죠. 치과 위생사가 할 수 있는 의료 범위에 설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의사의 진단 및 관리 감독 하에 진행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병원들이 있던데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의사가 안 봐요. 구강내를.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러 오셨다고 하면 그냥 환자분 눕혀놓고 바로 스케일링부터 시작하시는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요거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병원은 다 제가 검진을 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에 대한 오더를 주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프로세스고요. 스케일링이란 치료를 할 때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사가 한번 다 관리 감독을 해야죠. 근데 여기 이제 밑에 화살표 한 줄 제가 찾아보다가 이런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더 나아가서 스케일링은 치과위생사가 더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무위키에 심지어 그렇게 써 있던데 글쎄요, 일부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 자체가 치과의사의 진단 및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본인이 고용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본인들도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케일링은 치과위생사 업무니까 나는 그냥 안 해도 되라든가 저기 어떤 분이 지금 써주셨는데 이성현님이신가? 스케일링 오래 한 간호사는 아니죠. 정확히 치과위생사입니다. 의사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안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매우 숙련되고 잘하는 위생사 선생님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치과 의사라 하면 치과 위생사 분들을 고용하고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치과 의사가 모범이 되고 더 나은 진료를
교육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질문들이 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오셔서 점심 안 드시나요? 네, 아무튼 네,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빨리 다음 OX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이다. 네, 요거 약간 질문 좀 생뚱맞죠? 네, 제가 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좀 있으면 뭐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제가 따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하고 싶은 얘기 뭐 다 나와서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기 좀 거슬리시더라도 뭐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치과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이다. 환자분들이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OX냐, O냐, X냐.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O, X 있겠죠.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치과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이게 위에 질문을 만들려고 질문을 애매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부사나 조사를 좀 빼니까 이제 문장에 약간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치과 의사는 치료만 하고 치료를 위주로 하고 치료가 선행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진단이 사실은 치료보다 우선이 돼야 돼요.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판단, 진단은 이제 의사가 내리는 의학적 판단이죠.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치과 가지 마세요. 내지는 이런 병원 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에 단골로 나오는 게 의사가 치료 계획을 짜지 않는 코디네이터나 뭐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치료하셔야 돼요. 얼마 해드릴게요. 이런 병원은 가지 마세요라고 단골로 나오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진단, 엑스레이를 보고 구강내를 보고 환자랑 문진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치아 혹은 이 잇몸 질환 혹은 이 턱관절 질환, 이 구강내 염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제 환자분들 중에도 간혹 구강암이나 이런 걸로 진단 의심이 돼서 상급병원 가서 진단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과 의사라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치료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이 병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뭐 의사 얼굴은 보기가 되게 힘들고 내지는 의사가 판단을 하지 않고 뭐 선생님 뭐 다 해갖고 뭘 써놨는데 의사가 보고 쓱 보고 네 이대로 할게요 하고 가서 실장이 다 한 다음에 원장님 모아서 뭐 해주세요 그러면 가서 막 그것만 하고 이런 병원은 네 좀 지양하시라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병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뭐 댓글 다세요. 저랑 뭐 토론을 하시자고요. 근데 아니에요. 일단 진단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고 권한이자 의무인 거예요. 의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판단은 의사가 잘 해야 되고 이제 밑에 두 말은 제가 이제 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의사생활 하는 동안 많이 경험했던 건데 어제 다른 환자분이랑 치료하다가 제가 내일 유튜브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농담을 좀 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은 안 그러신데 아주 극히 일부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충치 진단 한다거나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 선생님도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건데 병은 의사가 만든 게 아니라 병원 오기 전에 여러분들 몸에 생겨서 오신 거고 그걸 의사는 전문 지식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마치 그걸 받아들이실 때 어떤 마음가짐이 병이 의사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의사한테 약간 짜증을 내시거나 내지는 안 좋은 기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의사가 병을 만든 게 아닌 건 뭐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도 의사한테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 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난 안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맞는 거니까 네, 그거 갖고 화내지 마시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의사가 병을 만든 것처럼 와서 화를 내시는 좀 말아주십사. 왜냐면 그렇게 하시면요 의사도 사람이니까 치과 의사도 정확히 하면 치과 의사라고 하겠습니다. 치과 의사도 사람이니까 속이 상해요. 네, 속이 상하고 특히나 저는 좀 환자분들이 치아에 좀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면 막 속이 좀 상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사. 진단을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잘 들어주십사라는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제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거짓된 희망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따끔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환자분은 이거는 환자분이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셔서 그래요 라고 말씀드리면 좀 많은 분들이 좀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난 열심히 하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난 제대로 했는데, 난 뭐 부지런히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막 하세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양치질이 잘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일로 듣고 일로 흘리세요. 대부분. 우리가 뇌에 각인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려고 한다면 전 가끔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예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쁘게 말씀드려도 대부분 다 안 바뀌시니까. 뭐 그건 제가 의사생활 하는 동안도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따끔한 진실을 말씀드리더라도 가끔 저 아닌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좀 내가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라고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는 치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단이 훨씬 더 중요하고 따라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병원은 잘 걸르셔도 크게 손해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PPT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좀 올라오셔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과연 제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요. 좀 살짝 뒤로 갈게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몽허니 블랙티님, 어금니 쪽이 시린데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충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치료를 하면 좀 좋아질까요? 네, 아마 첫 번째 질문 항상 감사드리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충치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 시리다, 내가 어금니 치아에 불편하다, 막 이상한 감각을 느끼고 오시면 치과의 꼴, 충치 치료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셔서 충치 걱정을 하시면서 오세요. 왜? 충치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걱정하시면서 오시는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 치과에서 치료하는 것들 중에, 질병 중에 충치가 아닌 것들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셨다고 하는 거 보니 그 어떤 특정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신 거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분이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치료 방법도 말씀을 주셨겠죠. 딱히 뭐 별다른 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뭐 치아에 금이 갔거나 혹은 일반 잠깐 나타났다가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증상만 갖고 다 병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증상은 뭐 정상 컨디션에서 잠깐 바뀌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특정 조건에서만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몸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올바른 프로세스를 잘 하신 거예요.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도 찍어보시고 충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하면 좋겠냐? 그러면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로 치약이나 칫솔 같은 거에 대한 교육을 좀 해드리고 정확한 올바른 치약을 잘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일단 충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김정환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를 닦지 않고 잠들 때가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그 정도가 괜찮다 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죠.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어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근데 그러면 얘기하고 있는 치과의사인 자네도 그걸 100% 잘 지키면서 삽니까? 그러면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가끔 뭐 양치질 너무 피곤하거나 이럴 때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잠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탈이 안 난다고 해서 김정환님께서도 탈이 안 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저는 치과 의사이고 제가 여기서 괜찮다라고 하면 김정환님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어떤 일상생활의 루틴이 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정도의 범위이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망원동 티라미수님, 이분은 제가 닉네임이 나지 읽는 거 보니까 몇 번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자주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치과에서 스케일링 6개월에 한 번씩 받으라는데 보험 적용이 1년에 한 번인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스케일링 횟수는 이 질문은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스케일링 횟수는 저는 둘째 문제라고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치과의사협회의 권장 리콜 체크죠. 오시는 체크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알려져 있는 6개월보다도 더 짧아요.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잇몸을 갖고 있는 사람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6개월에 한 번도 사실은 그렇게 짧은 내원 횟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보통 잘 치과에 1년도 한 번도 잘 안 오시는 게 허다하시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건 괜찮아요. 어제도 저희 병원에 그런 환자분들 한 몇 분 계셨는데 6개월에 한 번 오셨는데 스케일링 하지 마세요 그러고 저는 이게 보내드렸어요. 양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물론 일부 치태나 치은염이 조금 보이더라도 이분의 이 정도 평상시 관리 상태나 내원 주기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양치질 교육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본인이 좀 복습을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제 진단을 해서 저는 스케일링 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게 사실 의사가 이루어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기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1년에 한 번만 받아요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면 그거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말씀을 나눠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최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 가셔서 이불 구강을 보여주시고 검진을 받으시는 건 아주 좋은 습관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더 자주 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제 몸 어디 불편한데 병원을 리콜에 맞춰서 못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바쁘시겠죠. 그러니까 6개월보다 더 자주 오세요라는 말씀은 사실 저도 못 드리겠고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요즘은 병원들이 문자도 잘 보내주고 뭐 카톡도 많이 보내주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 번씩 가서 부담 없이 입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박지연님, 안녕하세요. 치실은 필수인가요? 가끔씩 생각날 때 하는데 자주는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이제 말씀이 다양하고 저도 뭐 제 의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잘 걸러서 들으시면 치실은 치실이 하는 역할이 있고 하는데 치실은 사실 세정작용이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 않다고 저는 의사로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선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을 쓰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실을 안 쓰시는 것보다는 쓰시는 게 낫겠죠. 가끔씩 생각날 때 하신다. 그 생각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나타나실까요? 1년에 한 번이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가끔씩 생각날 때 하신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 치실이든 치간 칫솔이든 여기서 포인트는 치아랑 치아가 붙어있는 인접면이라고 하죠. 그 둘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그 사이면을 닦아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거를 모르고 계시거나 안 닦으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구강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뭐 아침 양치질, 점심 양치질, 저녁 양치질 한 3번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맞춰 놓으시고요.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치실을 쓰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화이팅입니다. 잘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다음에 이성현님, 치주염이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 생길 수도 있나요? 자가면역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자가면역 질환이라 하면 뭐 면역력이 커지는 거일 수도 있고 면역력이 낮아지는 거일 수도 있고 면역력이 이상한 쪽으로 발현되는, 즉 자기 몸, 자기 신체를 이상 조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흔히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생각한다면 네, 맞죠. 치주염은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 생긴다라기보다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강 내에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확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치주염, 치은염은요, 고혈압, 당뇨랑 비슷해서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대부분 분들은 많이 갖고 계세요. 거의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99%는 다 치은염이나 치주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다 있는 건데,
그게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이제 심화되는 거는 뭐 명확하죠. 없던 게 생기냐? 그럴 가능성도 많이 높을 수 있겠죠. 근데 성인이 되시면 대부분 분들은 양치질이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컨트롤이 될 정도로 잘 되시는 분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있다라고 보시고 일단 거기다가 이제 딱 포인트를 두시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씨솔트님, 제로네이트, 무삭제 라미네이트 이런 거 유행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일단 안 해요. 그게 좋다 싫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면 그거를 포인트로 이렇게 병원의 컨셉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 근데 어떤 치료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치료 자체가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치료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치 판단의 대상은 뭐냐면 어떠한 치료를 어떠한 상황에 적절하게 썼냐예요. 그거를 적절하게 쓰지 않고 뭐 가령 우리 속담에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는다. 그러니까 조그맣게로도 막을 수 있는 걸,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큰 걸로 접근한다. 그게 나쁜 거겠죠. 제로네이트,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제가 그런 케이스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안 한다라고 표현을 드렸죠. 저는 삭제하는 라미네이트는 해요. 근데 이제 제로네이트, 무삭제 라미네이트 자체가 나쁘냐는 아니죠. 그거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쵸. 그거를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어떠한 케이스에 쓰냐에 따라서 그게 옳기도 하고 때로는 옳지 않은 치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재료 자체를 놓고 이게 좋냐 나쁘냐 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거는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제가 또 예를 들어 드리자면 뭐 그런 거죠. 아무리 좋은 참고서도 제가 풀었는데 막 제 공부 실력이 안 늘거나 제가 뭐 제 레벨에 안 맞으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뭐 그 참고서가 잘못 써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거꾸로 친구들이 뭐 다 많이 안 푸는 문제집인데 제가 풀었더니만 너무 이해가 잘 되고 막 공부가 막 잘 돼요. 그러면 그 문제집은 저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집이 틀렸어, 좋아, 나빠라고 단순히 얘기할 수는 없듯이 치료 자체도 그거 자체가 좋아, 나빠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에 올바르게 진단해서 올바르게 치료를 했냐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튤립님, 워터픽 살까 고민 중인데 어느 정도 주기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양치질을 하고 나서 사용하는 건가요? 예, 제가 나오면은 정말 많이 보는 질문 중에 하나죠. 뭘 살까요? 뭘 쓸까요? 뭘 할까요? 네. 전에 선행되셔야 될 건 어떻게 쓸까요예요. 그리고 어떻게 왜 쓸까요를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고, 공부를 본인 스스로 하시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치과에서 그런 걸 안내해 주는 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워터픽 쓰면 도움은 되겠죠. 근데 워터픽 많이 혹은 워터픽을 꼭 사서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러면 그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 양치질 하고 나서 써야 되는 거냐, 뭐 양치질 하기 전에 사용해야 되는 거냐, 이거보다 원리를 양치질을 어떻게, 왜,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접근해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워터픽을 사야 되냐, 뭘 써야 되냐, 막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사실 그런 걸 해결해 드리는데 저희가 뭐 수두교육협회라고 해서 양치질 관련된 거를 2달에 한 번씩 교육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양치질 교육 막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나오실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양치질 교육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면 그런 거를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나쁜 도구는 없어요. 다만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는 가치 판단의 대상은 아니죠. 네. 꼬부기님,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 제품은 안 좋다 들었는데 맞을까요?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 제품이 좋다 안 좋다 보다는 가글을 하심으로써 기대하는 효과와 실제로 가글이 줄 수 있는 효과가 좀 불일치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글을 쓰시는 분들의 대부분이라고 몇 가지 좀 유형이 있는데 1번 양치질을 가글로 대체하려고 하시는 분들, 예, 안 돼요. 그건 뭐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내가 바쁘고 급하니까 혹은 양치할 환경이 안 되니까, 뭐 양치할 환경이 안 된다고 한다면 간혹 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치질을 가글로 대체하시려고 하는 분들 안 돼요. 일단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혹은 뭐 입안에 마치 나는 무균해야 돼 내지는 뭐 좀 되게 깔끔하기를 원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입안에 검은 점 요만한 거 하나도 못 봐주, 그러니까 충치 비슷하게 생기는 거라도 못 봐주고 막 치과 가고 막 뛰어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가글을 하루에도 막 여러 번씩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글제를 입안에다가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입안에 곰팡이 피거든요. 세균이 싹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 제품도 마냥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알코올이 들어가서 휘발되면서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안 좋다라 뭐 이런 논리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그로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가글의 사용량은 사용 목적을 옳지 않게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올바른 양치질법을 하신 다음에 부수적으로 가글을 과하지 않게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뭐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 모르겠네요. 뭐 다음에 이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바나나님, 충치 때문에 치아를 긁어내고 떼우는데 떼우는 재료를 어떤 걸 제일 선호하시나요? 아니 저는 선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뭘 선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요. 어떠한 위치에 얼마만큼의 충치가 어떤 형태로 수복을 해야 되는데 그 수복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뭘 더 선호하고 나쁘고도 없어요. 근데 다만 저는 뭐 아말감 재료는 아말감 자체의 독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뭐 별로 그거는 안 쓰는, 구강 내에 안 쓰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무조건 진리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충치 치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치아에 충치가 있는데 그 충치, 쉽게 얘기하면 세균에 의해서 오염된 치아 치질이 약해져 있는, 그래서 치아에 원래 치질이 붕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충치죠. 전에 나와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걸 다 걷어내서 나면 삭제하고 남은 남아있는 치아 형태로 봤을 때 얘를 정상 치아 형태로 돌려드리려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치과 의사들은 구강내를 엑스레이를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역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역산을 할 때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 뭐 치료 방법이나 그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위치마다 뭐 치아가 상에 있는 형태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올바른 진단이 중요하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전 뭐 특별히 선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망원동 티라미수님, 또 올려주셨네요. 네. 점심에 이를 잘 안 닦는데 괜찮나요? 아침이랑 자기 전에 2번 닦아요. 몇 번 닦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저 아침이랑 자기 전에 2번 닦으시는 게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닦으시냐, 그건 제가 망원동 티라미수님의 양치질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고, 저희 병원을 거쳐 가셨는지는 모르겠고, 네. 양치질 교육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고, 유튜브 검색해봐도 올바른 양치질법 해서 뭐 나올 거예요. 수두 양치질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걸 보시고 모르시겠으면 그런 거를 교육해드리는 치과들이 또 저희 치과를 포함해서 전국에 좀 몇 군데가 이제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셔서 한번 양치질 교육도 받아보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뭐 저희 병원에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치과를 많이 다녔는데도 치과에서 양치질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치과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보람을 느끼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양치질 교육은 저희 이제 직원 선생님들이 저희 관리 감독 교육하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저희 굿드림 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사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예, 제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저희 직원 선생님이 안 따라와주면 뭐 말짱 도루묵인 거잖아요. 네, 참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곁다리로 빠졌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침이랑 자기 전에 2번 닦으시는 그 양치질 행위가 제대로 되신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2번 닦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망원동 티라미수님이 또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스케일링하면 이가 시려서 항상 약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시린 거 참으면서 세게 받아야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가 시린데 거기에 어떤 특정 자극이 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 하는데 그게 계속 자극이 외부 자극이 오게 되면 질병으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 받기 전에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 치료를 해드리는 의료진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말씀을 안 해주신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직원 선생님들한테 말씀 안 해주신 분들이 있으면 여쭤보고 해라 그러는데 진짜 다 여쭤보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스케일링 때 저런 얘기를 해주신 건 도움이 되고,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죠. 무조건 약하게 하거나 무조건 세게 한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약하게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좀 안 떨어진 뭐 좀 덜 깨끗하게 된 것 같다 그러면 의료진이랑 한번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냥 그게 거기서 이렇게 내가 원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덜 된 것 같고 찝찝한 것 같아도 받아들여야지 이러지 마시고, 예, 좀 의료진이랑 대화를 나눠보세요. 항상 중요한 게 대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직원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주시면 의료진이나 뭐 누군가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안 좋은 건 그냥 이러고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이제 나가시면 더 잘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상대방 마음은 모르잖아요. 환자분 마음은.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뭘 해드렸지만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방금 이런 이가 시려서 약하게 해달라고 한 걸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덜 되는 건 바라지 않으시니까, 근데 그런 걸 말씀 안 해주시면 이제 더 잘해드릴 수 있는 부분 못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는 의료진한테 잘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피드백을 빙자한 이제 자기 본인들 생각만 관철시키는 건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정상인님, 정상인이신가요? 조남이 정상자 인자이신 것 같습니다. 충치 있으면 다 뽑아야 되나요? 아니요. 충치 많이 써온 거 20년 이상 가지고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네. 앞에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충치가 있으면 충치의 크기나 위치나 범위나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다 뽑아야 되나요?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근데 충치 많이 써온 거, 그 많이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죠. 근데 충치 많이 써온 것을 20년 이상 가지고 살아도 되나요? 그것도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치과 가서 치료 받으세요. 내가 지금 괜찮으니까 라고 본인 생각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의사가 뭘 하시라고 말씀드린다면 그 의사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저는 다른 병원 가서 진단 한 번 더 받아보시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문제,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병원은 계속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 어차피 환자분들이 아무리 네이버나 기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아무리 공부를 하셔도 전문가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이 좀 미심쩍다고 하신다면 한두 군데 더 가보시는 건 추천드리지만, 지금처럼 충치가 많이 써온 것 20년 이상 가지고 살아도 되나요?로 만약에 정상인께서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 위험한 판단이신 것 같아요. 네, 치료를 하시는 게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자 숫자님, 담배 피고 항상 가글을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요, 전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일단 담배를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라고 말씀드리면 담배 못 끊으시겠죠? 네. 제 의사생활 동안 제가 진짜 이분은 담배를 끊으셨구나라고 신뢰해드릴 수 있을 만한 분은, 저는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잔소리 하거든요. 담배 끊으세요. 담배는 입안 건강에 최악입니다. 담배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그만 끊으세요. 본인들은 끊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고. 담배 대신에 전자담배로 바꿨어요. 똑같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전자담배나 담배는 똑같아요. 그 어떤 유의미한 차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자담배가 도덕적 해이감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이 피우세요. 더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런 쪽으로 보자면. 근데 이제 항상 가글을 하신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글을 너무 자주 하시면 입안에 곰팡이 필 수 있어요. 입안에 있는 유익균도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담배 양을 일단 좀 줄여보시고 가글과 양치질을 좀 병행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쭈쭈님, 임플란트 한 지 1년 넘었고요. 실패를 2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잇몸이 약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여쭤봐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모르시겠다고 하셨다고요? 조금 저랑은 좀 얘기가 달라서 네,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저 부분은. 잇몸에 저런 잇몸 관련 약을 먹으면 좀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왜 약해? 저런 약들은 특정 약 상표가 나와서 제가 좀 말을 좀 아끼려고 하는데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런 약을 드시면서 기대 심리가 잇몸이 튼튼해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풋,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서 기대하는 기대값, 아웃풋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약 자체가 뭐 드시면 해로워요 이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기대감, 아웃풋이랑 그 인풋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만약에 실패를 2번 해서 지금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좀 더 다양한 의료진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셨는데 이제 2번 실패했고 다시 해서 임플란트가 제자리를 잡은 거라면 약물의 복용보다는 아까 전에 다른 분 답변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인 구강 검진 및 올바른 양치지법, 구강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한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보통 간혹 환자분, 우쭈쭈님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고 간혹 환자분들 중에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치과를 몇 개월에 걸쳐서 내 방 드나드듯이 막 뻔질나게 드나들어갖고 결국 완성물이 나왔으니 내가 이제 치과 문턱만 간판만 봐도 지겨워 내가 다시는 안 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제일 안 좋다니까요. 사실은 그 뒷부분부터가 시작이어서 그런 심리가 드신다고 한다면 그걸 좀 덜어내시고 좀 하심이 좋지 않을까, 관리를 잘 하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빠듯한데 지박이님 치과 갔더니 스케일링만으로 안 되고 잇몸 치료해야 한다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잇몸 치료는 의사의 진단 하에 치주염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정기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케일링이랑 잇몸 치료는 완전 다른 범위의 치료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그런 잇몸 치료 진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그 전문 용어로 치면 뭐 치은 연화 치석 및 그걸로 인해서 뭐 발생된 치주염들에 의해서 이완된 조직을 이런 얘기들은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뭐 잇몸 치료를 받으시라고 한다는 건 내 잇몸이 그만큼 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잇몸 안에 대청소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박이님도 자주 들어오셔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S님, 신경치료 씌웠는데 씌우기 전보다 치아 사이로, 이빨은 이제 동물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치아 사이로 음식 먹으면 이물질이 엄청 많이 낍니다. 원래 그런 건지 병원 가봐야 할까요? 네, 체크를 받아보시는 건 한번 필요하죠. 병원 가보셔서 체크를 받아보시고, 뭐랄까. 저도 이제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제가 뭐 신은 아닌데 제가 치료해드려도 뭐 치료하고 나서 껴요. 막 이런 얘기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체크해요. 그리고 이게 변경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꿔드릴 수 있는 거라, 개선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개선해드리고,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뭐 설명을 드리죠. 뭐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 김은 기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뭐 아닌 뭐 원장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그분의 가치관까지 터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까
네, 그렇고 일단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에 대한 대답은 네, 맞아요. 병원 가보세요. 음식물이 자꾸 끼시면 환자분도 불편하실 거고 인전면 충치, 연면이 썩는 거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유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원장님, 저런 약들이 잇몸에 도움이 되는지요? 저는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약에 기대지 마시고요. 치과 가셔서 검진 받아보시고 올바른 양치질, 제가 칫솔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겁니다. 올바른 양치질을 통해서 입안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길. 특별한 보약 한제보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평상시 드시는 밥 삼시세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 평상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양치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